안녕하세요. 시알 국어 양현승입니다. 자, 오늘 또 관동별곡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관동별곡 전체 내용 길이 중에서 일부분을 잘라서 출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뒤 맥락에 조금 생략되어 있다는 점 감안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귀 뉘신고. 자, 이 부분은요. 자, 역시 선생님이 설명의 전달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 부분을 해석한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한 프린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이제 비로봉 상상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은 원관동별곡의 46번째, 자, 46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아까, 우리 관동별곡 처음 배울 때 이게 갈래가 가사였고, 가사 갈래로서, 사사조 사음보로 되어 있는, 이런 형식임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 읽을 때에도 사음보로 끊어서 일단 읽어놓고 그 다음에 현대어 해석을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자, 관동별곡이 고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혹은 인물이라든가 역사에 대해서 혹은 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생의 시각에서 이것을 고1 예비뿐만 아니라 고1, 고2, 고3 심지어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도 관동별곡은 어려운 작품이 됩니다. 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새로운 것을 익히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받아 적고 그 다음 기계적으로 이해하더라도 조금씩 확장된다는 어떤 시각에서 공부해야 했던 지식을 좀 내공을 쌓는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자기가 좀 고어에 대한 해석 능력이나 배경 지식이 적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을 시작해봐.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귀 뉘신고. 여러분, 비로봉이라고 보는 봉우리는요, 금강산의 최고 봉우리입니다. 아마 1600, 10m 정도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비로봉의 최고 봉우리인데, 그 봉우리에 상상두, 자, 꼭대기죠. 상상두 꼭대기. 올라보니, 여러분, 니은을 땡겨보면 올라본 플러스 2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이때 이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풀어서 본다면 올라본 사람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것이 누구이신가? 누구이신가? 아마도 없으리라. 아마도 지금은 이제 금강산이 아마도 북한 지역에 있어서 등산로가 개척이 되어 있을 텐데 당시에는 아마 그게 바위 봉우리여서 그랬는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자,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동산 태산이 언하야 높다던 곳, 갑자기 동산이라는 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산은요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자, 그리고 태산 역시 중국에 있는 산이거든요. 자, 이 동산도 높은 산이고 태산도 높은 산인데 아마도 동산은 자, 이 맥락이 어디 고사와 연결되어 있냐면 자, 중국의 성인인 공자의 고사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공자는 그 고향 나라가 당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일 때 그의 고국이 노나라였습니다. 노나라 출신인데 노나라의 제일 높은 산인 동산에 올라가서 보고서는 동산에 올라가서 보니 내가 태어난 이 나라, 나의 조국인 노나라가 굉장히 좁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공자가 마음속에 품은 공자의 어떤 그 공자의 마음의 경지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컸다. 뭐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공자가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춘추전국 중국의 전국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제일 높은 산이라고 알려진 태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자, 이제는 자기 나라가
노나라만 좁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중국 천하가 작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공자가 마음속에 품은 뜻, 그 뜻은 그만큼 컸다. 마음의 어떤 경지가 그만큼 크고 넓었다라는 고사를 알려주는 이야기거든요. 자, 중국에 있는 동산과 태산 중에 어느 산이 더 비로봉보다 높던가? 자, 이렇게 비로봉 상상들을 바라보면서 공자의 고사를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공자의 고사를 떠올리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노국이 좁은 줄 우리는 모라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자, 노나라에 가본 적이 없고 노나라가 또 중국 전국으로 본다면 그 중에 한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마도 중국에 비했을 때 훨씬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릅니다. 자, 그만큼 자, 공자의 경지에 비하면 우리는 그 경지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공자의 높은 덕을 흠모하고 있네요. 여기 빼야 되겠네. 가로 붙은 것을 공자의 높은 덕을 흠모. 자, 그것을 경애, 존경, 공경하고 있네요.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고 하물며 넓거나 넓은 천하를 공자는 어찌해서 자 태산에 올라가 천하가 작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죠. 천하가 작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사에서 어찌하여 작다고 했단 말인가? 자, 그만큼 공자의 마음에 품은 경지는 크고 높았구나 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네요. 감탄사. 자, 영탄법을 쓰고 있고요. 자, 영탄법을 통해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네요. 자, 공자 같은 여러분 디어는 지읒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단모가 되면 저가 되겠네요. 디 역시 국여가 되어서 지위. 공자의 저 높은 지위, 경지, 높고 넓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거이고 알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알 수 없다. 도저히 따를 수 없다. 알 수 없다. 자, 역시 설익법이 사용이 되었고요.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자,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다. 자, 그러니 오라지 못하는데 자, 올라가지. 자, D는 국외음화에서 G로 바뀌죠. 자, 저렇게 비로봉 상상도도 올라가기 힘든데 심지어 동산태산을 올라가서 노나라와 천하가 작다고 말했던 공자의 그 높은 경지를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는데 여기서 이쯤에서 내려감이 고의할까? 무엇이 괴상할까? 고의할까? 괴상할까?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역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46번 문장 여기부터는요. 지금 여기가 앞에 가서 그 앞에 45번 문장 앞으로 가보면 이 정철이라는 화자가 개심대라는 봉우리에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개심대에 올라가서 개심대에 올라가면 금강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인 비로봉이 잘 보이는 장소인데요. 그 비로봉을 바라보면서 공자를 떠올리고 자, 공자 같은 인격 완성을 희망하고 추구하는 걸 희구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공자의 같은 높은 경지를 희구하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희구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또한 인식하고 있죠. 내려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내용 단락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자, 이제 장소가 또 바뀌었네요. 아까 계신대에서 여러분, 비로봉은 그러면 얘는 바라본 대상이니까 견문이 되겠고요. 이건 여정은 아닙니다. 견문이지. 비로봉에 간 게 아니고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정은 아닙니다. 견문이죠. 자, 여정은 앞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에서 계신대라는 여정이 나왔고요. 자, 이제 여정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떤 장소로 바뀝니까?
자, 원통골의 골짜기에 좁은 일, 가는, 이때 가는은 가느다란이란 뜻입니다. 자, 가고 있는 고인이 아니고 가느다란 그 길로 사자봉을 찾아갑니다. 자, 봉에 가면 원통골과 사자봉은 아직은 여정은 아니고요. 자, 스쳐 지나가는 장소이죠. 여정은 역시 아닙니다. 자, 그 앞에 사자봉 앞에 넓은 바위가 있어요. 넓은 바위, 그 앞에 넓은 바위에 뭐가 있냐면 활용소 되어 있구나. 자, 여러분 활용소는요. 활용소 플러스 2, 이때 2는 주격조사 2입니다. 주격조사 2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는 가로 해석을 하니까 활용소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 왜 산에 가보면 이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이렇게 폭포처럼 떨어지는 곳에서 넓은 연못 같은 걸 이루다가 이렇게 또 흘러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곳이 바로 뭐냐면 소야, 소. 이 소의 이름이 이 사자봉이 있고 그 사자봉 앞에 있는 넓은 바위, 이 넓은 바위가 있는데 이 넓은 바위에 이렇게 소를 이루고 있는 거죠. 넓은 웅덩이 같은 거를. 이 소의 이름은 활용소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소가 되어 있어. 그러므로 화자가 지금 이 앞에 딱 서 있게 되는 거죠. 사자봉 앞에 있는 활용소 앞에. 그래서 새로운 여정지는 활용소가 되겠습니다. 계신 데에서 활용소로 장소가 바뀐 거네요. 활용소가 되어 있구나.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천년도룡이 굽에 서려 있어. 자, 여러분, 활용소라는 제목, 이름을 보면요. 당연히 이 연못 소 속에는 용이 살고 있겠죠. 그래서 용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이 떠오릅니다. 자, 여기에는 당연히 누가 살고 있다? 용이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앞에 그 활용소 안에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구비구비. 자, 구비구비라는 건 이렇게 용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그죠? 또아리를 틀고, 용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용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아무튼, 자, 이 용이, 늙은 용입니다. 여러분, 보통 용은 임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작자 자신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자, 정치가 위정자를 상징하는 거죠. 자, 늙은 용이 오래 묵은 정말 지혜로운 용. 이때 노령은 늙었다기보다는 나이를 많이 먹은, 그래서 지혜로운 용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구비구비 서려 있어. 뚜아리를 틀고 서려 있어서. 자, 여러분들 이 용이 이 안에 들어 있는데, 용이, 그죠? 이 용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 있고요. 이 안에 물 속에, 연못 속에. 자, 용이 들어서 물을 계속 흘러내게 되겠죠. 주야로 밤낮으로 물을 흘러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넓은 바다, 푸른 넓은 바다에 이어지겠죠. 그죠? 이어 있으니, 자, 풍운을 언제 얻어? 3일후를 들였난다. 여러분, 풍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바람과 구름인데요. 자,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디귿을 땡기면 얻어가 되겠네요. 3일후, 3일은 3일 동안 내리는 비. 이런 3일 동안 내리는 비면 큰 비 아닙니까? 아주 흡족한 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흡족한 비를 지다. 자, 지련난다, 지리다. 자, 지다라고 하는 건 내리다라는 뜻도 있게 돼요. 떨어지다, 내리다. 자, 그렇게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니은다는, 자, 이게 의문형 정결 어미로서 뭐뭐 하는가, 뭐뭐 하느냐,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자, 니은은 내리느냐. 자, 여러분, 용이 이런 연못 속에 또아리를 들고 서려 있다가, 풍과 운,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용이 승천하거든요. 용이 승천하면 땅에 있던 용이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 때나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 특정한 바람과 비가, 구름이 껴야지만 이런 특정한 기운이 조성될 때만, 특정한 때만, 그죠? 승천의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그때 승천하는 그때 비로소 큰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자, 용이 큰 비를 내리면서 풍운을 만나서 큰 비를 내리면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음. 자, 그럼 여기서요, 3일 동안 내리는 비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비라고 하는 거는요, 비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게 풀이나 나무에 정말 필요한 생명에 정말 중요한 조건 아닙니까? 자, 비라고 하는 거는 풀과 나무에 정말 필요한 생명수와 같은 거죠. 자, 이때 풀과 나무는 보통 백성을 상징합니다. 힘없는 존재, 풀은 쉽게 밟히고, 그죠? 또 물이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약간 수동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뒤에 57번 문장에 풀이 나오는데 이 풀이 바로 백성을 상징하게 되고, 여기 3일 동안 내리는 큰 비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어떤 삶의 생명수가 되기 때문에 이 흡족한 비 3일 후 흡족한 비는 좋은 정치, 선정, 좋을 선자의 정자를 써서 선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혹은 넓은 의미에서는 임금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줌으로 임금의 은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연상이 되고 있네요. 활용소에서 누구로? 천녀묵은 용으로 용이 풍운을 얻어서 승천하면서 삼일류를 내리니까 삼일류가 선정에 대한 어떤 연상으로 그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활용소에서 그 다음에 노령으로 떠오르고 노령에서 때를 풍운을 만나서 삼일을 내리는 것으로 자 이렇게 선정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보고 연상이 되고 있죠. 자 연상에 의한 전개 내용이 연상에 의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네요. 자 그런 것도 특징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일을 떠오르게 되니까 자 이게 백성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음의 이온풀을 다 살와 내어 살아. 여러분, 여기서 음이라고 하는 건 음지 음자의 절벽 애자입니다. 자, 음지, 즉 그늘진 낭떠러지 절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늘진 절벽. 이런 절벽은 낭떠러지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자, 음침한 곳이죠. 햇빛이 들지 않고 빗물이 잘 스미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든 풀들, 자, 힘없이 시든 풀은 바로 힘없는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겠네요. 그러면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 풀을 다 살와 내어 살아. 다 살려 내려무나. 자, 이때 내어 살아 명령형 어미입니다. 명령형 어미 내어라. 자, 그래서 작가 정철은 여기서 활용소에 가서 용을 떠올리고 자기 자신을 떠올리고 결국은 좋은 정치를 펼치고 싶다는 그런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뜻입니까? 애민정신이죠. 그리고 자 그것을 선정에 대한 포부로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자 활용소에서는 뭘 느꼈다? 활용소에서는 바로 선정의 포부 그리고 애민정신을 자 표현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걸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정리될 필요를 느꼈는데요. 바로 이 여기를 좀 주목해 봅시다. 조선시대 시가에 상징체계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자연물을 통해서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되게 상투적이고 관습적인 내용으로 사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임금은요. 임금은 하늘 높이 떠 있는 밝은 존재, 해나 달이나 별 혹은 별 중에 최고의 별은 북두칠성,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금을 상징하죠. 그리고 임금이 입는 옷을 보면 용이 그 가운데 용 골룡포에 용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이 임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해달별, 북극성, 용. 자, 신하는요, 특히 충신적인 신하의 모습은 자 일단 높은 산.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높은 산이 이 옆에 여기 있는 임금, 밝은 해라든가, 자 별이라든가, 자 달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자 임금을 상징하는 이런 상징책에 높이 그나마 갈 수 있는 건 산이지 않습니까? 그 높은 산이 바로
신화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조그만 풀들, 그죠? 이런 조그만 풀들. 자, 이 풀들은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풀들 백성들에게 내리는, 자, 이 풀들에게 내리는 비. 자, 이 비는 뭡니까? 자, 이 비는 바로, 혹은 여기 햇빛. 여기 햇빛. 자, 이 햇빛과 그 다음 비는 선정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상징 체계인데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이미지에 확 새겨놓으세요. 해달, 별, 용, 그리고 높은 산은, 높은 봉우리는 충신을 상징하고 신화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푸른 백성을, 그리고 백성에게 내리는 비와 햇빛은 선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서요. 또 신화를 가리키는 상징체계가 높은 산과 높은 봉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축자, 주국, 매난국죽, 소나무 송자의 국죽송입니다. 매난국죽송은 다 충신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매화는 눈을 뚫고, 자, 겨울에 눈의 추위를 뚫고 피어나는 충절의 상징이고, 난초 역시 깨끗한 식물이기 때문에 충신의, 국화 역시 가을에 추위를 뚫고 피어나기 때문에 대나무 역시 겨울의 추위에도 얼어 죽거나 무릎을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일자로 서 있는, 또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대나무 역시 충신을, 소나무 역시 겨울에도 색깔을 잃지 않고 푸른색을 유지하기 때문에 역시 외적인 시련에 굴하지 않는 충절, 신화의 모습을, 충신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매난국죽송 암기해 두세요. 자, 그런데 간신배는, 자, 충신과 간신배는요, 해와 달과 별을 가립니다. 구름. 자, 구름은 어때요? 구름은 해달별을 가리기 때문에 간신배가 되겠죠. 또 어때요? 눈. 자, 눈 같은 경우도 역시 매화, 난초, 국화 같은 것을, 대나무, 소나무 같은 것을, 자, 혹은 매화 같은 것을 시련에 빠뜨리기 때문에 충신을 곤경에 빠뜨리는 존재, 바로 간신배가 되겠죠. 자, 반면 아까 풀을 나서 백성은 풀을 상징하고요. 자, 푸른 백성을 상징하고, 또 백성이 사는 곳은요, 아까 음지, 절벽 같은 것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선정, 좋은 정신, 햇빛과 비를 가지고 상징한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58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에 넘어오대요. 또 다른 장소로 바뀌겠죠. 이제 활용소에 있다가 딴 데로 가봅니다. 자, 마하연을 지나고 묘길상을 지나고 안문제를 지나 넘어 내려가면요. 저기는 여정이 나타나고 있네요.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 불정대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장소가 바뀌는 드디어 새로운 장소, 새로운 여정지. 아까 활용소에서 불정대로 바뀌었습니다. 올라가니까, 자, 거기에선 또 뭘 볼까요? 이제 견문이 무엇인지, 여기서 이어지는 견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겠네요. 자, 올라가니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자, 60번 문장. 천심은요, 아주 그러니까 한 길이 보통, 여러분들 한 길은요, 이 손바닥 한 마디를 한 길 정도라고 하니까, 자, 1000길 절벽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절벽. 자, 이런 절벽이겠네요. 절벽, 이렇게 높은 절벽. 이런 높은 절벽입니다. 그 천심 절벽을 공중에 공중 중단이라는 공중에 세워두고, 자, 이런 높은 절벽을 공중에 세워둘 수 있는 뛰어난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는 조물주밖에 없겠네요. 주체는 조물주입니다. 조물주가, 즉 조와 옹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조물주가 높은 절벽을 공중에 세워뒀습니다. 뭐 하려고요? 여기다 뭐 하려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절벽에는 보통 여기서 뭐가 내려옵니까? 그렇죠, 폭포. 이런 절벽에서 이렇게 폭포가, 그렇죠? 웅덩이가 쌓이고, 폭포가 보통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폭포.
자, 불정대에 가서 저 건너편 반대쪽으로 폭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중에 세워두고, 근데 폭포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갑자기 폭포라는 말 대신에 은하수, 이런 은하수가 뭡니까? 은하수는 밤하늘에 있는 별의 무리입니까? 저 하늘 바라보면 이렇게, 저 높은 하늘 바라보면 밤중에 이렇게 은하수, 저 별들이 막 무리가 져 있는 은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은하수는 흰색이죠. 하얀 반짝이는 흰색 별들의 무리입니다. 자, 흰색 별 무리. 그 별 무리 한 구비를, 큰 구비를, 이때 하는 크다는 뜻입니다. 큰 구비를 천천히, 마디마디, 한 촌 한 촌, 마디마디 버여 잘라냈습니다. 뭐 하려고요? 자,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잘라내서, 실로 잘라내서 여기에 걸려고. 자, 은하수를 조물주가 잘라냅니다. 마디만 잘라내서, 실같이 붙어있어 배같이 걸으시니. 자, 은하수는 그러니까 뭘 가리킵니까? 폭포의 물줄기를 가리키네요. 폭포의 물줄기를 무슨 표현법으로? 은유법으로 표현해요. 은유로. 폭포는 은하수이다. 이렇게 은유로 표현했고요. 잘라내서 실같이, 이거를 마치 실같이, 은하수를 실같이 사용한 거죠. 자, 그냥 물줄기를 일종의 실로 표현한 겁니다. 자, 같이니까 직유법이 쓰였고요.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이런 실 한 가닥을 이렇게 실 한 가닥을 짜서 보면, 자, 하나의 실이 전체가 모이면 뭐가 됩니까? 암패가 배가 되는 배, 현대어로 배. 자, 배처럼 배같이, 역시 이 배도 역시 뭐를, 폭포를 비유한 표현이 되겠죠. 폭포를 직유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게 뭐니까? 은하수도 폭포를, 그리고 실도 폭포를, 배도 폭포를 비유한 거네요. 은하수는 은유, 그 다음에 배와 실은 처럼으로 같이 해석되니까, 자, 직유법이 쓰였네요. 자,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여러분, 자, 문장의 앞뒤가 지금 역시 이것도 뭐가 됩니까? 문장이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앞뒤가 문장이 대응되고 있네요. 자, 구절이 대응된다. 대꾸법이 사용됐습니다. 걸어 놓았으니. 이런 실같이 보인다고 하는 거는 폭포를 가까이에서 본 풍경이네요. 자, 가까이에서 본 풍경이 보면 실같이 보이겠죠? 자, 이건 가까울 근처에서 근경을 표현하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같이 걸었다고 하는 건, 배는 좀 멀찍이서, 자, 멀찍이서 봐야지, 자, 멀리서 봐야지만 배같이 보이겠죠. 원경을 표현한 것이고, 실은 가까이서 봐야 되니까 근경을 표현하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경과 근경, 실은 근경, 배는 원경으로 멀리서 보는 경치로 이렇게 봤을 때 배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멀고 가까운 위치에서 보이는 폭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원근법. 자, 이것들은 다 원근법에 의해서 폭포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자, 묘사한 거고, 자, 시각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네요. 자, 걸었으니 도경 12구배. 자, 폭포를 지금 불정대에서 뭘 봤습니까? 폭포를 본 거예요. 불정대가, 자, 은하수 실배가 폭포를 가리키니까 불정대에서 폭포를 지금 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네. 도경 12구배. 이런 도경은, 자, 그림도자의 책경자니까 도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림책입니다. 자, 갑자기 무슨 그림책이냐면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현대에 여행 간다면 인터넷에서 검색하잖아요. 검색해보면 다 그 근처에 지도라든가 가볼 만한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에 사진이 쭉 뜨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튜브에 다 동영상까지 뜨고 있으니까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죠. 인포메이션이 많죠. 정보가. 그런 당시에는, 그런데 저런 시대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여행지에 갔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건 그림책. 그러니까 일일이 책으로 엮고 여기에 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다 그림책으로, 자,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자, 그림책의 그 산수 도경, 즉 금강산의
불정대라든가 화룡소라든가 그런 아름다운 어떤 그런 장소들은 그림책으로 그려놓은 여행 안내책이죠. 거기에 이 불정대 폭포가 묘사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12굽이 자 12폭포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내가 직접 와서 보니까 12폭포 이렇게 폭포가 1단, 2단, 2단 이렇게 12굽이 아니면 이렇게 폭포 12굽이로 그림에는 12굽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12굽이가 아니라 더 많다는 얘기예요.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2굽이 아니라 더 많더라. 13개, 14개 더 많더라. 자, 이렇게 실제 와서 본 것을 그림책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네요. 내가 보기에는 더 여러 개 더 되어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4번 문장. 네 적선 이제이셔 곧혀 의논하게 되면 자, 만약에 이태백이 지금 여러분 이태백 이 적선은요 원래 이태백이라는 중국의 시인입니다. 원래 중국의 시인 이 사람은요 이제 술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했던 시인인데 이 사람이 호수에서 빠져 죽었어요. 자, 왜 빠져 죽었냐면 이 이태백이라는 시인이 중국의 호수 어떤 아름다운 호수에 가서 자 배를 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놀면서 마침 그날 밤에 이렇게 예쁜 달이 떴는데요. 그 달이 호숫가에 이렇게 비친 거예요. 너무 예뻐서 이 이태백이라는 시인이 술 취해가지고 저 예쁜 달을 내가 직접 만져보겠다, 건지겠다고 하면서 물속에 뛰어듭니다.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요. 그만 죽고 말죠. 참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요? 좀 어이없다고 해야 되나요? 참 보통 사람의 상식과 감성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아무튼 이태백이 그런 신선적인 인물입니다. 달 건지려고 뛰어들어서 죽었던 그 이태백이 그래서 죽게 됐는데 마침 그 이태백이 지금 살아 있어서 고쳐는 고쳐라는 말은 다시란 뜻입니다. 고쳐 다시 의논하게 되면 무엇을 의논합니까? 자, 이태백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요. 중국의 폭포 중에서 여산이라는 산에 있는 여산 폭포가 있습니다. 그 여산 폭포가 정말 아름답다고 자기 시에다가 그렇게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를 좀 아는 사람이면 이태백이 썼던 시 내용 가운데 여산 폭포가 아름답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철이 역시 이태백이 썼다는 그 시의 여산 폭포가 아름답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여기 어디 와서 여기 불정대 폭포 이 불정대의 12폭포를 지금 내가 와서 보니까 불정대의 12폭포를 보니까 와 여기 폭포가 여산의 폭포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적선이 지금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여산 폭포가 여기 어디요? 여기에 그러니까 12폭포 중국의 여산 폭포가 여기 불정대의 12폭포보다 더 낫다는 말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훨씬 더 아름답다. 어디가 불정대 폭포가 중국의 여산 폭포보다 더 아름답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법적으로는요, 이 도곤이라는 말이 자, 뭐뭐보다라는 뜻으로 되고 있는데 이건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아무튼 여기보다 자 이렇게 불정대 시폭포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폭포를 장관을 뭐하고 있다? 폭포를 예찬하고 있네요. 자, 그 폭포를 묘사하면서 아름답다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비교, 중국의 폭포와 비교를 통해서 그 묘사하면서 예찬하고 있다. 예찬. 자,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제 거의 끝에 왔네요. 자, 이렇게 불정대 12폭포까지 보고 나면요. 자, 이제 여러분 금강산이요. 금강산이 지금의 북한 지역에 이게 여기 경주, 포항 근처가 있고 또 여기 강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속초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속초가 있고 강릉이 있고 속초 위쪽으로는 38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383 바로 위쪽에 여기 바닷가예요. 이 바닷가에 여기에 있는 산이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여기 산이 금강산인데 이 금강산이 바닷가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 이 산을 다 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여행을 떠나냐면 금강산을 다 보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냐면 동해안으로 이제 그 다음 여행지를 바꿔서 보통 기행을 합니다. 바닷가로. 그러니까 이 관동 지방 여행하는 코스가 뭐냐면 먼저 금강산, 산을 보다가 산을 다 보고 나면 약간 이 바닷가에 있는 금강산이니까 산을 기행을 마치고 바닷가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동해안으로 이렇게 동해안으로 그 장소를 바꿔서 기행하는 거죠. 자, 그런 여행의 순서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불정대는 금강산 기행이 끝입니다. 금강산의 기행이 이제 끝나고 자, 이거를 내금강 안에 있는 금강산이었어요. 내금강이라고 하고요. 내금강 기행이 끝나고 이제 바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해 바다로 넘어가는 장면이 연결되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66번 문장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산중을 매양 보랴. 자, 금강산, 내금강의 산중의 경치만 매번 볼 수 있겠느냐. 더 보고 싶지만 이제는 동해안으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동해로 가자꾸나. 자, 그렇게 이제 공간의 이동이 여정이 또 바뀌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60번 문장. 자, 동해안은 가는데 여러분들, 이 동해안 여기, 광원도 관찰사인 작자는 고위 관리입니다. 뭐랄까요, 당시 권력 서열로 보면 넘버 20명, 전체 왕 밑으로 해서 20명 이내에 되는 사람인데요. 그런 권위 있는 그런 작자가 걸어가겠습니까? 자, 물론 산길은 좁아서 걸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좀 넓은 길로 올 때는요,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다. 자, 뭔가를 타고 가겠죠? 뭘 타고 가냐면 가마를 타고 갑니다. 당시에 남자 높은 고위 관리가 타는 가마는요, 이렇게 그 앉는 의자처럼 되어 있는, 그죠? 이렇게 자, 다리가 있고 여기에 매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위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여기에 메고 가는 거죠. 자, 이런 가마를 지금 그러니까 위가 오픈된 여자들이 타는 가마는 이렇게 집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처럼 이렇게 가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가마인데 남자들이 타는 가마는 이렇게 위가 오픈된 가마였고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가마를 우리 가르쳐서 남여라고 합니다. 남여. 이런 남여라고 하는 거는 위가 오픈된 가마고요. 자, 이거는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죠. 남자만 탈 수 있고 저 작자 같은 고위 관리만 탈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그런 가마입니다. 그러므로 남여를 타고 있다고 하는 거, 이 구절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작자의 신분, 관리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남여를 타고 완보, 느릴 완자의 걸음보자, 느릴 완자 천천히 걸음보자 천천히 걸어갑니다. 천천히 걸어가서요. 산영누에 올라하니 산영누각에 올라갑니다. 자, 이 산영누라고 하는 건요. 지금 이제 금강산 내금강, 그러니까 동해안가로 나오기 전, 동해안으로 나오기 직전, 그 나오기 직전에 그 산에 있는 그런 누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해안으로 나오기 직전에 누각, 마지막에 있는 누각이에요. 그 누각에 올라가니까 이제 이런저런 마음의 심해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자어가 막 남발되네요.
영농벽계와 수성대듀오난 이별을 원하는 듯.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농은 영롱하게 반짝거리는, 자, 영농은 눈부시게 반짝이는 한자입니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자, 푸른 벽사에, 이러면 시냇물 개자,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이 단어들은 영농벽은 개를 수식하는 수식어 구입니다. 자, 눈부시게 반짝이는 푸른, 자, 개가 시냇물이죠. 시냇물과 수성대듀, 자, 성, 이 성자가 소리성자입니다. 소리성자의 제자는 이러면 대가 현대어로는 제로 그렇게 음이 바뀌는데 이제는 우울제. 여러 소리로 수성, 여러 소리성자, 여러 소리로 우울제, 우는 조. 여러분 조는 여기서요 세조자를 가리키는 거죠. 산세. 여러분들 산에 있는, 우리가 산을 한번 그려볼까요? 산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게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는 일단 산의 풍경을 대표하는 거는, 자, 시냇물이죠. 일단 시냇물. 자, 시냇물이 산을 대표하는 그런 사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냇물 옆에 이제 나무가 있을 것이고, 자, 이런 나무들 속에는 이렇게 새들이 있겠죠, 새들. 자, 이런 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가 이렇게 꼬리 있고, 자, 이렇게 앉아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 새. 자, 이렇게 산을 대표하는, 산 속에 있는 자연물 중에, 자, 시냇물과 새가 눈에 띄는 모양이에요. 산역로 위에 올라가 보니까, 이 산역로 위에서, 자, 아래로 시냇물이 흘러가고, 건너편 나무 속에 새가 소리를 지저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영농벽개와 그 다음 수성대조가, 얘들이 뭐 하냐면 마치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해. 자, 이별을 원망하는 듯해요. 여러분들 사실 무슨 새가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이별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감정이에요? 화자의 감정이죠. 작자의 감정입니다. 화자의 감정을 마치 시냇물과 새가 이별을 원망하는 듯한 것으로 감정을 이입했네요. 자, 우리가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감정이입입니다. 자, 떠나기 싫은 화자의 감정을 누구한테? 개와 조, 시냇물과 새한테 감정을 전가했네요. 자, 감정이입된 사물은 개와 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와 조, 감정이입을 통해서 표현했네. 우리가 이런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오늘은 이 객관적 상관물의 용어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용어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산역로에서 동해안으로 떠나는 화자의 감정, 자, 산을 떠나기 싫은 심정을 감정이입을 통해서 표현하는 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요, 자, 앞에 모의고사 문제에 실려있는 본문 부분을 떼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자, 이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자, 풀어봐야 되겠네요. 자, 앞 지문으로, 모의고사 지문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비로봉 여기부터 금방, 자, 영농벽계와 수성대조는 원하는 뜻까지 금방 해석을 해봤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이해가 적절한 것을 물었네요. 자, 기억, 노국 주분주를 우리는 모르거든. 자, 노국 주분주는, 자, 이거는 공자가 그렇게 말했죠. 자, 공자의 높은 경지는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적절한 것을 지금 묻고 있네요. 자, 여행에 관한 경륜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어적 표현했다. 자, 이런 여행 경륜과 지식은 저는 아니죠. 공자의 높은 경지를 뭐하고 있습니까? 자, 흠모하고 있죠. 자, 흠모하고 있습니다. 반어도 아니고, 그래서 1번은 해석이 전혀 잘못되었네요. 자, 1번 X가 되겠고요. 2번 가볼게요. 어와 저 지위. 자, 이거 저 지위는 누구였습니까? 공자의 경지였죠. 공자의 높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우리는 알기가 어렵다. 공자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 이것도 해석이 잘못됐죠. 자, 맞게 고치면 공자의 높은 경지에 대한 역시 흠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디귿으로 가볼게요. 자, 풍운을 언제 얻어 3일을 드러난다. 여러분들, 풍운은 때를 만나는 거고, 이때 3일은 아까 뭘? 흡족한 비인데, 비는 선정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디귿 문장은 선정에 대한 포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아까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볼게요.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성에 비유했다? 아니죠. 자, 좋은 정치, 선정에 대한 포부를 표현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옳겠죠? 그래, 디귿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마하얀 묵일상 안문제 넘어 어디요? 마하얀을 지나고, 자, 또, 그 다음 또 누굽니까? 묘길상을 지나고, 안문제를 또 지나네요. 자, 이것은, 자, 리을 문장. 거쳐온 것을 열거했다. 맞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최소화했어. 자, 안문제, 마하얀을 넘어, 묵일상을 넘어, 안문제를 넘어를 여기 3번 나올 거를 넘어, 세 번 나올 거를 2번을 앞에 줄이고 한 번만 썼지 않습니까? 서술을 최소화한 거 맞네요. 그래서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 여정을 압축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 미음 보겠습니다. 남해 완보야 산영루. 자, 덮개 없는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 산영루라는 누각에 올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동하는 모습을 표현한 건 맞는데, 자, 과장되게 묘사한 건 아니죠. 자, 권위를 강조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되면요, 문제는 되게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이 텍스트는 고3이 공부할 때도 늘 어려운 텍스트입니다. 혹시 고1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한 땀 한 땀 해석을 적고 옮겨 적고 내용을 기억함으로 해서 하나의 내공을 마치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내공을 쌓는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이상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차차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더 쌓으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치 받지 마시고 자기를 수용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정리해서 내공을 쌓는 데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